시인만세입니다. 오늘은 윤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뵈려고 여기 문학의 집 서울이죠? 여기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오는데. 네, 문학의 집 서울 대부분의 문인들께서 네. 여러 번 다녀가셨겠지만 네네. 그리고 사철 이곳이 네.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특히 4월 하순 실록의 생명이 피어날 대로 피어나서 네. 한껏 성스럽습니다. 네. 이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옆에 지금 창가에 정말 녹음이 우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윤효 선생님은 1984년인가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네, 추천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현대문학인데요. 근데다가 이제 2007년인가요? 여기 지금 있는데요. 작은 시앗 채송화 동인을 만들어서요. 짧은 시 쓰기 그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난 하반기에 12월에 낸 24호, 24번째 낸 동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네. 6월 달에 25번째 동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분이 같이 활동하나요? 동인을 소개하기 전에 네. 왜 작은 시야 채송화이고 어떻게 이 시 동인이 결성이 되었는가 네. 그 내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오늘날 한국 시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도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돼요. 네. 2015년 4월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영랑 시문학제가 열렸어요. 네네. 지금도 물론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강진의 영랑 시문학제. 거기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가고 그 당시 울산에서 건너온 정일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물론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사는 곳이 동떨어져 있어서 네. 서로 이제 시적 교감을 나누던 친구인데 그날 이제 우연히 거기서 또 만나게 됐죠. 네.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강진 군청에서 전국에 이제 시인, 문인, 작가들이 오니까 강진 일대의 그 산수를 유람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정일근 시인하고 이제 같이 앉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도를 나누고 또 요즘 문학적 흐름에 대한 또 견해를 나눌 수밖에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요즘 시가 너무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너무 건조하고 마치 그 무슨 오락기 전자 오락기기의 회로판이라고 저는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 언어들이 좀 찰진 언어라기보다는 팍팍하고 그리고 무슨 말들을 그렇게 많이 늘어놓았는지 시라고 하면서 노래라고 하면서 3분 이상의 빽빽한 시의 나열, 시어들의 나열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가다가 정일근이라는 시인과 저라고 하는 시인이 의기투합이 됐죠. 이제 정시인 말투로 형 우리 이런 거 같이 하자. 우리 정말 찰진 언어들로 구성된 짧지만 야무지고 단단한 시를 써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작은 시야 채송화라는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이런 짧은 시 운동, 그 당시에는 그 짧은 시라고 그래서 짧은 시 운동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서로 결의를 하고 이제 흩어져 저는 서울로 오고 정일근 시인은 울산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이제 성사가 안 되지 않았겠어요 추진이. 네네. 그러다가 그해 2007년 10월에 바로 이곳 문학의 집 서울 별관 중앙홀에서 네. 그 당시에 김남조 시인께서 귀중한 오늘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네. 그 출판 기념 모임을
저기 별관 중앙으로 해서 했거든요. 네네. 그때 정일근 시인이 이제 올라왔어요. 아,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만나서 어, 출판기념회를 적당히 마치고 이제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을 했죠. 또 그때 마침 중앙일보 문화부장을 했던 이경철이라는 시인이 네. 동석을 했어요. 아, 장충동 족발집을 같이 가서 이제 술 한잔 나누면서 짧은 시 동인을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거기서 이제 동인들을 누구누구를 이제 할까? 이런 궁리도 하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밑그림이 그려진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우리가 다짐을 한 게 짧은 시 운동의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우리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가까운 시인들만 할 게 아니고 아, 전국 지역에 있는 시인들을 뽑아서 하자. 네. 그래서 제주도부터 뭐 아, 남원에 있는 복효근, 제주의 나기철, 아, 그 당시 진해에 있던 오인태, 또 대전에 있던 함술례 이런 시인들이 이제 함께 동인이 됐죠. 서울에 있는 이지엽이라는 시인도 저희 멤버가 됐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처음에는 7명으로 가다가 네. 2명을 더 5호 때부터 5번째 동인 낼 때부터 김길려, 부산의 김길려, 전주의 나혜경이라는 시인을 동인으로 모시면서 9명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9명이요? 지금도 9명입니다. 아, 예. 아주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전국구네요. 그죠? 네, 지금 강원도 쪽만 저희가 동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네. 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보여주시는데 이름도 너무 이뻐요. 작은 씨앗 채송화.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실천을 해가 가시잖아요. 실천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 시집이 물결이었죠. 네. 네, 물결, 그 다음에 얼음새꽃, 햇살방석, 참말 외에 이제 2019년인가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짧은 시를 이제 운동하시면서 배꼽이라는 시를 출간하셨잖아요, 책을. 네, 네. 근데 배꼽은 정말 몸에 중요한 곳이잖아요. 배꼽 가운데 정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깨도 아니고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도 한 짧은 시의 그런 일환으로 쓰신 거죠? 뭐 어느 시인인들 시의 길이를 미리 상정해 놓고 시를 쓰는 시인은 없지요. 네. 물론 네. 저도 뭐 짧은 시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짧은 시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제 시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호흡이나 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제 생각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제가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만 시가 산문이 예를 들어 사랑을 노래하는 산문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100개의 낱말이 모여서 산문 한 편이 완성이 된다면 시는 산문 한 편이 100개의 단어로 구성된다면 시는 한 10개 정도 단어만 돼도 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대신 그럼 100대 10이면 90개의 언어가 시는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산문과 맞설 것이냐? 시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의 미학이 있죠. 네. 함축. 함축. 그러니까 산문으로 100개의 단어로 어휘로 말할 수 있는 산문적인 주제나 내용을 시의 경우에는 10마디 말만 가지고도 그 100개의 어휘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시가 된다. 네. 그래야 그게 시의 본 모습, 시의 본령이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려니까 제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작아서 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몇 마디 말로써 큰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함축과 응집을 표현하시다 보니까 진짜 시가 뭐 생업, 참말, 배꼽 이런 식으로 단어가 정말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이렇게 두자로 된 것들은 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환인 거죠. 예. 사실 배꼽에서도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 걸 있겠어요, 그죠? 또 우리 윤효 선생님은 2014년 제1회예요.
풀꽃 문학상에 정말 찬말이 선정돼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심사하신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정 이유에 대해서 그 소박하고 평범한 시어들로 간결한 표현과 그 시상을 표현해냈고요. 맑은 서정과 간결함, 그다음에 정제성,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표현돼 있어서 정말 적합하다. 그래서 윤여 선생님이 제 1회를 받았어요.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 풀꽃 보시면 정말 조그맣고 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있을 것만 있어요. 아, 너절하는 게 없어요. 아. 모든 꽃이 그렇겠지만 아, 그 작은 꽃들이 앙증맞으면서도 어, 필요미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미. 필요한 것만 갖추어진 아름다움. 군더더기 없는 너절하지 않은 깔끔하게 정제된 이런 상황을 이제 풀꽃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풀꽃 문학상의 제정 취지에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절제와 맑은 서정, 또 간결한 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취지에도 들어 있는데 부족하지만 제 시가 아마 그런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봐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 풀꽃문학상이 이제 이번 7회째를 맞이하는데 네.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네. 많은 우리 시단에 많은 문학상들이 있어요. 많은 문학상들에 비해서 연조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의 개성적인 문학상의 아우라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찬말 시집으로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찬말 중에서도 다시 찬말을 네. 좀 이따가 한번 낭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효 선생님은 또 오산중학교에서 또 근무하시고 그래서 교장으로 종년퇴임 하셨어요. 네. 근데 종년퇴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기 문학의 집 서울에서 상임이사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출근하시지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아까도 말했지만 곳에 출근하시니 어떤 정말 너무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데서 근무하니까. 제가 천직으로 봉직했던 학교, 네. 저희는 오산학교라고 그럽니다. 오산학교. 오산학교.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네. 평안북도 정주 땅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1907년에 창립한 오산학교죠. 저희들은 흔히 민족학교라 그럽니다. 뭐 문학만 해도 문학 쪽만 해도 춘원 이광수 선생이 초창기 학교 세울 때 많이 기여를 하시고 교과도 지으시고 네. 그리고 김옥 선생님께서 사회로 졸업을 하시죠. 오산학교 사회 졸업생이세요. 김옥? 그러면 김소월 씨의 스승이냐? 네. 바로 김소월의 스승이시죠. 네. 안서 선생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네. 오산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세요. 그때 가르친 학생이 김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12회로 졸업을 합니다. 12회.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김소월 시인이 12회로 졸업을 하고 나갔을 때 네. 그 김소월 시인은 아시는 것처럼 오산학교 재학 당시부터 뭐 개벽이라든가 그런 잡지에 대표작이 될 만한 시들을 발표를 해왔거든요. 네. 스승인 안서 선생이 물론 주선이지요. 네. 그래서 오산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시인으로 완성되었어요.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졸업하고 떠나도 그 김소월 시인의 재학 당시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나 그 내용들이 후배들한테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명성이. 그렇죠. 몇 해 뒤에 어떤 학생이 입학을 해요. 근데 그 학생은 직접 오산학교 다닐 때 시를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김소월이라는 선배 시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키워요. 그리고 그이가 18회로 졸업을 하는데 그 시인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네요. 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오산 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왔으니까 거기서도 국어 교사도 하셨죠? 물론이죠. 아, 지금 오산 중학교 얘기하면서 표정이 정말 너무 밝아지시고요. 제가 느끼는 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교, 그렇게 명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평준화가 돼서 뭐 어떤 학교든지 그 고유한 학교의 교풍을 이어가기가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산학교만은 그렇죠. 그 민족학교의 교풍을 아, 이어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마치 요즘에 종갓집에 제사 많은 것처럼 오산학교도 이제 100년이 넘은 학교니까 네. 또 훌륭한 선각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선배 졸업생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야. 일반 학교에 비해서 무척 많은 편이죠. 그러면 그 오산학교 김소월, 그다음 백석 이렇게 사진이 다 있겠네요, 그죠? 빛난 학교. 시비들도 있죠 지금. 시비들도 예, 역사관에 뭐 네. 사진이나 뭐 다 자료가 있고요. 교정에 교정이 김소월 시비가 있고 백석 음. 시비가 있고 이중섭 그림비가 있어요. 그래요? 그림비, 너무 좋다. 화비라 그러죠. 네. 이중섭의 그림을 새겨놓은. 왜 이중섭의 그림비가 오산학교에 있느냐? 네. 그분이 이중섭 화백이 24회 졸업생이세요. 거기 이중섭 선생님이 오산학교 나오셨어요? 네, 네. 진짜 거기서 대단하네. 거기서 교장 선생님으로 음. 나오셨으니 우리 윤영 선생님이 문학의 집 서울에 왜 있을까 이제 이해가 아니,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이제. 뭐 그건 어. 뭐 학교에 서울시내만 해도 초, 중, 고등학교가 수백 개가 있어요. 1000개는 안 되지만 거의 육박하는 학교.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 어디든 가도 길거리에 행인 중에 많은 사람이 교장이거든요, 다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데 그런 교장이. 명문 학교에서 교정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그런데 이제 저 이해하시겠지만 제 입장은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춘원 선생, 안서 선생, 소월 선생, 거기다가 문학인은 아니지만 이중섭 선생, 또 함석헌 선생, 뭐 한경진 목사, 뭐 주기용,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뭐 홍종인 언론인, 뭐 여러 우리 한국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공헌한 각계의 큰 어른들이 오산학교에서 나왔지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네. 남다른 게 있었죠. 네, 자부심과 뭔가 뿌듯함이 컸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기 좀 아침마다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을 보시잖아요. 자연의 그림을. 예, 어떠신가요? 제가 작년 2월 초에 이제 네. 문학의 집 서울에 와서 소임을 맡기로 결정이 됐었고요. 네. 실제 여기 이제 출근을 한 것은 6월 1일부터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기 소임을 맡기 전부터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문학의 집 서울은 모든 문인이 이따금씩 들르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생소할 게 없지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의 집에 와서 이런저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진행도 하고, 네. 뭐 강연도 하고, 뭐 심사도 하고, 그래서 매우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문학의 집 서울의 일을 맡으면서 그런 서원을 하나 세웠어요. 종교를 떠나서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하면 네. 종교적인 뭐 부처님을 경배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전나무 숲길만 들어서도 네. 마음이 정결해지고 네. 뭔가 세파의 모든 것들이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감화력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학의 집에 들르는 문인이시든 시민이든 어떤 방문자든 네. 문학의 집 경내에만 들어오면 꼭 문학서적을 들추지 않아도 그런 오대산 월정사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정결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들도 정리하는 모습들도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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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더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아까 이제 그 불꽃문학상 받으신 그 참말, 네. 네,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네, 하고요. 네, 우리 선생님도 한번 낭독을 네, 부탁드릴게요. 참말, 박영석 대장, 윤호. 9년에 걸쳐 히말라야 십자가에 오른 산악인이 대답하였다. 14번 모두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와 내려갈 걱정뿐이었다고. 참말은 참 싱겁다. 네, 이거는 박영석 대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신 시 같아요. 네. 정말 짧으면서도 정말 임팩트가 큰데요. 그 한 번 오를 때 정말 더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안 오른다 생각하는데 14번씩이나 올랐잖아요. 좀 특별한 인연이 저는 있으시죠? 이제 이 참말이라는 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에 대한 저의 입장,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또 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는 물론 시인이 쓰는 작품이지만 네. 세상에 이미 시가 있다. 시는 이미 시인이 머릿속으로 궁굴려서 빚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자연 속에 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시인은 보통 사람들은 저게 시야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태나 현상이나 작용을 시인의 눈으로 거기서 시적 전율을 느끼면서 포착해내잖아요. 네. 포착해낸 그것을 채록 마치 누구의 구술을 받아 적는 것처럼 채록하는 사람이다. 시인이란 세상에 있는 시를 발견해서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박영석 대장은 뭐 이미 아시는 분이지만 오산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에도 가끔 오셨어요. 제가 이제 오산학교 교감, 교장 근무할 때도 오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박영석 대장이 이제 웅변으로 후배들에게 격려 이런 말씀, 용기도 주고 하는 말씀을 했었지요. 어느 해인가 박영석 대장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교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참말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중앙회의실에 가서 박영석 대장을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짬이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네.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14좌를 완등을 했는데 네. 그 험난하다는 최고봉에 올라섰을 때 네.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큰 일을 성취하고 나면 어땠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을에 듣는 말이 감개무량하다는 말이잖아요. 감개무량하다. 뭐 대한민국 만세다. 뭐 여러 가지 그 상투적인 어쩌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께 물었단 말이에요. 과연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을 때 어떤 감회가 밀려왔을까? 시인으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뜻밖의 박영석 대장이 여기 시에 써놓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내려갈 걱정이라고. 14번 모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할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13, 14번째마다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제 발을 한 걸음도 안 디뎌도 된다는 안도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음으로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온 생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에 섰을 때 안도감. 그럼 더 놀라운 거는 이 안도감이 정상에 섰을 때 감회가 100이라고 하면 안도감은 1밖에 안 된대요. 1. 99는 뭐냐? 내가 여기를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악인, 등산가, 탐험가, 대장, 박영석 그러면 뭐 보무가 당당하고 배포도 크고 뭐 이순신 더하기 강감찬 더하기 무슨 최영장군 더하기 모든 역사 속에 그런 위인들을 합성해 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예상할 수 쉽네. 있는데 직접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럼 더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살짝 스치고 나머지는 질펀하게 내가 과연 이거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지금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가 써줬겠지요만은 여기 시에 무슨 기교라는 것도 없지요. 참말 진실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미사여구 꾸밈 장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진실인데 그래서 시도 그래야 되겠다. 참말이 빈약하거나 참말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참말이 아닌 걸 참말인 것처럼 말하려다 보니까 꾸밈새가 추임새가 들어갈 수밖에요. 꼭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꾸며야 되잖아. 왜? 참말이 아니니까. 영원이라도 우리 윤여 선생님의 이런 참말을 더군다나 이거로 또 상도 받으셨으니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을 받는다는 거는 매우 사소한 에피소드고요. 네. 시의 내용하고 상하고 사실은 그냥 일종의 액세서리잖아요. 어느 시집에 붙는 그것 때문에 시집이 더 높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작은 한 편의 시라도 네. 진지하게 차분하게 감상을 해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의 시를 또 한 편 듣고 싶습니다. 네. 한 편을 뭘 낭독해 드리는 게 좋을까? 궁리를. 못이라는 시도 참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이라는 시가 어느 신문에 소개되면서 그게 대중들에게 네. 많이 떠돌아다녀요. 네. 어떤 경우는 철자도 틀린 것이 막 떠돌아다니고 뭐 그런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가 좀 독자들이 보기에 강렬했다나 봐요. 네. 되게 우리가 흔히 가슴에 대못이 박는다는 말들을 관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 그런 네. 응어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소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한과 응어리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이란 시를 읽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나 내심.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한 덩어리가 아니구나. 네. 내 가슴에 박힌 이 못이 그 당시가 내 생애의 가장 뜨거웠던 핵심적인 아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한때였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시를 대중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들려주세요. 이건 농담이지만 네. 이 못이라는 시가 점점 이렇게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면 지닐수록 네. 저는 불리한 게 있어요. 네, 뭐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윤유는 누구냐? 못 쓴 시인이야. 못을 쓰는 시인이야. 못을 쓴 시인이 아니라 시도 못 쓴 시인이다. 물론 제가 시를 못 쓰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친구들이 놀리죠. 너는 아무리 시를 잘 써봤자 너는 못 쓴 시인이니까 그런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못 윤효 가슴에 굵은 못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가도록 그 못을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거기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끝 다 좋지만 또 끝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울림이 와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음성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렇게 국어 선생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고 또 시도 또 낭송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음성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듣는 분의 청력에 문제가 있으신 거겠죠? 아니요. 생애 가장 뜨거운 부분을 거기 걸어서 놓았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윤효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요. 이런저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준비도 없이 두서없이 네. 이정현 시인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니에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